월든. 월든을 쓴 소로는 삶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건강했고 지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 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도시에 남아 사회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늘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에 갇힌 사람들, 안정이라는 말을 붙잡고 조금씩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소로는 그들의 노년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길의 끝이 저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는 인생이 무너져서 숲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멈추기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자연을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검증하기 위해서. 월든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관찰한 기록입니다. 그냥 쉬고 싶고 생각이 복잡할 때 월든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월든의 이 문장은 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관찰 끝에 나온 결론에 가깝습니다. 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숲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시와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루를 소모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이 그들의 얼굴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비극적인 실패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자기 삶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소로는 이 삶들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로가 말하는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목표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의도 없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에 밀려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지쳐 잠들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리는 상태. 소로는 그것을 살아있음과 구분합니다. 월든에서 그가 숲으로 간 이유는 자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삶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중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월든에서의 삶은 편안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겨울은 춥고 노동은 고되고 고독은 때로 날카롭습니다. 그는 직접 집을 짓고 직접 음식을 마련하고 직접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삶이 얼마나 적은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소로가 말하는 의도란 계획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에 몸을 맡긴 것인지. 월든에서 숲은 도피처가 아니라 삶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는 숲에서 자기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것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장은 자연 속에서만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의문을 미뤄둔 것들, 당연하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선택들. 소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숲으로 오라고, 직장을 버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는 단지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의도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2. 삶을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월든에서 단순함은 가장 자주 오해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적게 가져라, 욕심을 버려라,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말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로가 말하는 단순함은 도덕적 요구도 금욕의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끝까지 계산해 본 사람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는 숫자를 꺼냅니다.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곡식을 재배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숫자들을 도시에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짊어지고 사는 삶과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과 기대와 비교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소로가 보기에 문제는 집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삶 전체가 묶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집이 우리를 소유한 것인가?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기 위해 집을 짓지만 그 집 때문에 더 불안해진 채 살아갑니다. 단순함은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소로에게 단순함이란 삶의 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월든에서 단순함은 적게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을 한 번 던지는 순간 삶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선택이 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소로는 단순함을 통해 이 질문들이 묻혀버리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키느라 자유를 잃어간다고. 월든에서 가난은 소유의 부족이 아닙니다. 가난은 끊임없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유함이란 적게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삶을 보는 관점의 이동입니다. 소로는 단순한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추운 겨울, 고된 노동, 외로운 시간대.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자기 삶을 직접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돌려준다고. 도시에서의 편리함은 많은 것을 대신해주지만 그만큼 많은 감각을 빼앗아갑니다. 단순함은 삶을 다시 손에 쥐는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적게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이유를 알고 산다는 뜻입니다. 단순함을 통해 삶의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그 자리에 자기 생각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단순함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사유의 조건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본 뒤 남긴 조용한 관찰입니다. 3. 노동을 다시 바라보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일한다. 소로가 가장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묻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는가입니다. 소로는 노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직접 집을 짓고, 직접 밭을 갈고, 직접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동의 양과 방향을 끝까지 점검합니다. 소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만큼을 훨씬 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의 생활을 잃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말 생계를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삶의 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이 삶 전체를 잠식하는 순간을 문제 삼습니다. 소로는 가난한 노동자보다 풍족하지만 지친 사람들을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불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문제입니다. 노동이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소모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그 노동은 이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를 직접 실험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필요로 한 노동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월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만큼 일하느냐입니다. 필요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의 강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비교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는 드러냅니다. 노동의 무게는 현실보다 욕망에서 더 많이 옵니다. 소로가 보기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과연 끝이 있는가? 노동이 항상 미래를 위한 준비로만 존재한다면 현재의 삶은 언제 시작되는가? 소로는 노동을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을 줄이는 대신 필요를 줄입니다. 그 결과 노동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월든에서 이 상태가 바로 건강한 노동입니다. 이 책은 노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노동은 당신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버티게 하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노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지표가 됩니다. 소로는 우리에게 대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숲으로 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노동을 너무 오래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한 번쯤 멈춰서서 이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루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4. 부에 대한 다른 정의.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다. 소로는 부를 찬양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계산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볼 때 얼마인지 묻습니다. 소로는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내 인생에 얼마를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로가 보기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집, 더 나은 옷, 조금 더 편안한 생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삶 전체가 묶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소로는 묻습니다. 정말로 그 집이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 집의 것인가? 월든에서 소로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벌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소로는 이것을 진짜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소로는 부를 늘리는 대신 필요를 줄이는 방향을 택합니다. 그는 월든에서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은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 결과 그가 필요로 한 것은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을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돈만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부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소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부에 대한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착각. 안정이 확보되면 삶도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는 모습을. 진짜 부유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 그만큼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소로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생각할 여유가 있고 자기 하루를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더 부유하다. 이 문장은 가난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다시 계산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은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순간 부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됩니다. 월든에서 부에 대한 사유는 결국 이 한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5.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대면이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소로가 말하는 고독은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는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아서 숨어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대화도 즐겼으며 손님을 자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 속에는 미뤄둔 질문, 확인하지 않은 선택, 불편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되려 합니다. 말을 걸고 소음을 만들고 하루를 바쁘게 채웁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삶과 단절된 상태. 그는 그것을 가장 깊은 외로움에 가깝다고 봅니다. 월든의 고독은 비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찬 상태입니다. 자연의 소리, 계절의 변화, 자기 호흡의 리듬. 소로는 숲속에서 사람의 말 대신 이것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 문장은 그가 실제로 경험한 하루의 질감을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도시에서는 생각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방해받고
끊기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소로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이 얼마나 타인의 기준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발견합니다. 소로는 고독을 통해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태는 자유와 가깝습니다. 고독은 외부와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삶에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웃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고독의 자리를 남겨둡니다. 이 균형이 월든의 고독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소로가 말하는 고독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말없이 걷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 이 방향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 질문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라고,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는 단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혼자서 아무 역할도 없이 존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로 만들기 위한 조건. 그래서 소로에게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통로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 말 뒤에는 많은 침묵과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6. 사회를 부정하지 않는 비판. 다수의 삶이 곧 진실은 아니다. 소로는 사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생각 없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그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소로는 이 문장들 속에서 삶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 관성으로 굳어지는지를 봅니다. 소로가 보기에 다수의 삶은 자주 의심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그가 숲으로 가기 전 이미 본 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지치고 굳어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로는 사회를 떠났지만 사회와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마을을 오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웃의 삶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사유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속도에 자기 삶을 그대로 실어보내지 않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의심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선택하지 않은 삶에도 내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은 편해지지만 동시에 깊이를 잃습니다. 월드는 이 편안함을 조용히 흔듭니다. 소로가 사용한 말 중 가장 날카로운 표현은 조용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자기 삶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월든에서의 삶은 이 절망을 없애기 위한
극단적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다만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사회와의 거리두기는 냉소가 아니라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 기준에 동의하는가? 이 속도가 정말 필요한가? 이 목표가 나의 것인가? 이 질문들을 삶에서 지우지 않는 태도. 그것이 소로가 말하는 거리두기입니다. 소로는 숲에 있으면서도 사회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봅니다. 멀어질수록 전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체 속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정합니다. 여기에서 월든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사회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 길이 나의 길인지 묻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월든의 이 지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이라는 이유로, 다들 그렇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질문들. 소로는 그것들을 다시 우리 손에 돌려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합니다. 7.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의식의 시작이다. 소로는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잘게 쪼개 관리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느끼지 못한 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삶을 채우기보다 삶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소로는 그 순간을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첫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가장 덜 오염된 상태입니다. 어제의 습관이 아직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남의 기준이 아직 마음을 차지하기 전의 시간. 그래서 그는 아침을 가장 소중하게 다룹니다. 아침은 시간표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왜 하루를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하는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하루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는 이 상태를 삶이 아니라 반복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침을 의식적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그날은 어제의 연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월든에서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새소리, 바람, 호수의 물결. 이 고요 속에서 소로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 속에 머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월든에서 깨어 있음이란 항상 긴장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감각이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 후회가 뒤를 잡아당기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삶이 가장 또렷해진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느라 정작 시간을 살지 못한다고. 더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도 안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아침을 지킨다는 것은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순간을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깨어있는 상태. 소로는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매일 조금씩 조정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조금씩 어긋나지 않게. 월든의 시간관은 장기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미세한 각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소로가 남기는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깨어 있으라. 이 문장은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헛되이 살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다시 손에 쥐게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의식하지 못해서 삶이 얕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침은 여전히 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8. 자연은 가르치지 않는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정확하다. 자연은 배경이 아닙니다. 위로의 대상도, 감상의 소재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연은 설명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말을 걸지 않고 기다리게 하지도 않으며 다만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태도 자체가 인간을 조용히 교정합니다. 소로는 자연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래 곁에 머뭅니다. 숲은 매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은 없습니다. 빛의 각도가 달라지고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호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인간이 얼마나 조급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계절은 시간의 장식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 그 자체입니다. 봄은 얼음이 풀리는 계절이 아니라 굳어있던 감각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 아니라 과잉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정리의 필요를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이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순환 속에서 삶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며 깊어지는 것임을 배웁니다. 자연의 가장 큰 가르침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고 열매는 제때 맺힙니다. 겨울이 충분히 지나야 봄이 옵니다. 소로는 이 질서를 보며 인간이 얼마나 자주 결과를 앞당기려 하는지 떠올립니다. 빨리 이루고, 빨리 안정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마음. 월드는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느 계절을 건너고 있는가? 소로가 특히 오래 바라보는 것은 월든 호수입니다. 맑고 투명한 물, 겨울이면 얼어붙고 봄이면 다시 풀리는 표면. 그는 호수의 깊이를 재고 얼음의 두께를 기록하며 그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맑아 보여도 깊이는 다를 수 있고 차가운 시간 속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너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 삶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소로가 자연에서 배운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자연은 늘 제 시간에 있고 늘 제자리에 있으며 늘 자기 역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정렬합니다. 자연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도시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문명을 거부하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 무엇이 서두를 일이고 무엇이 기다릴 일인지. 자연은 말없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 삶의 속도가 계절과 맞는지, 내 욕망의 크기가 내 그릇을 넘치게 하지는 않는지. 그 점검은 자연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한 뒤에야 도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삶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소로는 자연을 통해 해답을 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확신. 모든 결실이 지금 나타나야 할 이유는 없다는 확신. 월든이 자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숲으로 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의 태도를 삶에 들여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그것이 소로가 자연에게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9. 진보라는 이름의 속도.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에 의해 살아간다. 소로는 기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도를 저주하지도 신문을 불태우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소로는 월든 근처를 지나는 철도를 바라봅니다. 기차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이전보다 훨씬 멀리, 훨씬 빨리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소로의 시선은 기차의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에 삶이 실려가는 방식에 머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소식, 더 빠른 정보, 더 넓은 세계.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생각할 틈을 빼앗아 갔는가?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삶의 리듬을 대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소로가 보기에 사람들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내어줍니다. 바로 자기 삶의 속도입니다. 기차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신문의 속도에 맞춰 사고하며 점점 더 빨라지는 흐름에 자기 하루를 맡깁니다. 그 결과 삶은 효율적이 되었지만 사람은 덜 존재하게 됩니다. 소로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목적지가 빨라질수록 그곳에 도착한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소로에게 진보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은 삶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도구는 인간의 손에 있을 때 도구이지만 인간의 삶을 끌고 갈 때 그 순간부터는 주인이 됩니다. 진보에 대한 소로의 태도는 부정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편리함 속에서 삶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말합니다. 더 빨라졌는지보다 더 충만해졌는지를 먼저 물으라고. 이 질문은 19세기 철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속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 삶은 정말 편리해졌는가? 아니면 그저 빨라졌을 뿐인가? 그 질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소로가 말하는 진정한 진보입니다. 10. 남겨진 하나의 태도. 깨어 있으라. 소로는 월든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맞는 결론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그가 남기는 건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입니다. 깨어 있음. 그 말은 거창한 각성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 시간표, 소비, 관계의 습관, 말투와 분노의 경로가 나를 대신해 살아주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정신입니다. 습관대로 사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만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소로가 말하는 깨어있음은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태도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자각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월드는 독자의 몫을 남깁니다. 이 삶을 계속 이렇게 살겠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요. 끝으로 소로는 숲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월든을 떠나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흔히 간과되지만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로는 숲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는 현실을 외면한 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실험을 끝낸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삶의 장소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숲이냐 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쓰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월든에서의 시간은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삶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려놓아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다시 습관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소로는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버리라거나 도시를 떠나라거나 숲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작은 요구를 남깁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내주고 있는지, 무심코 반복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가끔이라도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로에게 충분했던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충분했던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완전히 자동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 하루 안에서 한 번쯤은 깨어있는 순간을 갖는 것, 소로에게 그리고 이 책에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것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작가, 자연주의자다.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출신으로 평생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살고 사유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제도적 성공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더 중시했다. 랄프 와일도 에머슨과 교류하며 초월주의, 사상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1845년에서 1847년 월든 호숫가 숲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대표작 월든을 집필했다. 월든은 자연 예찬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고 의식적으로 살려는 실험 기록이다. 그는 소비, 노동, 속도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며 개인의 자각과 자유를 강조했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 부당한 법과 국가 권력에 대한 양심의 우위를 주장했다.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후 20세기에 세계적인 사상가로 재평가되었다. 오늘날 소로는 환경운동, 시민저항, 미니멀리즘 사상의 중요한 원류로 읽힌다. 감사합니다.